우리가 관절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에 있는 관절염이 있다. 이제 뭐 어디든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보통 염증이잖아요. 관절염이니까. 염증이니까 관절에 생긴 염증이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뭐 피부염 같이 염증이냐. 실제로 이제 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 관절에 생긴 염증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장 흔하게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고, 혹은 이제 현재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골반절염이 더 많은 용어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이거 들어보셨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뭐냐면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내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의 관절을 적으로 생각해서, 원래 면역세포는 내 몸에 들어오는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렇게 세균 같은 거를 공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내 몸을 공격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통풍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통풍 한 번이라도 없으신가요? 통풍 없으신가요? 통풍이 뭐냐면 이제 맥주 같은 거나 뭐 등푸르 생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요산이 쌓여가지고 관절을 붓게 하고 그런 질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이제 화농성 관절염. 이게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절염 얘기하면 이거에다가 사실 많이 걱정들 하시죠. 많이 이제 세균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99%는 이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일반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성 관절염이나 뭐 다른 어떤 관절염이 있다면 앞에 붙입니다. 당신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세균성 관절염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붙이고요. 그냥 어머니께서는 관절염이 있으세요라고 하면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들고 읽기 좀 힘든데 어쨌든 관절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염증이 아니라 닳는 거예요. 닳는 거.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마모되는 거죠. 많이 쓰다 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이제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있죠. 그리고 인대 손상이 일어나서 이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데 특별한 기술적 원인 없고요. 나이, 성별, 유전적에서 비만, 특정 관절 부위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1차적 또한 특발성 관절염과 그다음에 관절염으로 손상 줄 수 있는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무릎 관절을 다쳤다던가 아니면 질병이나 기형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2차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다. 어쨌든 뭐 이 어려운 말을 다 빼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이런 염증이 아니고 닳는 거예요.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어린 10살짜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내가 사용했던 어떤 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물을 썼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좀 그렇죠. 염이라는 말을 사실 빼도 될 것 같은데 관절염이라고 붙여놔서 좀 약간 말이 헷갈리는 게 좀 있다. 어쨌든 퇴행성 마모되는 병이다. 그래서 무릎 연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위에 보면 뼈가 무릎에 보면 위에 뼈가 하나 있잖아요. 아래 뼈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 관절뿐만이 아니라 무릎 앞쪽에 뚜껑뼈가 있죠. 뚜껑뼈. 만져보면 캡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뚜껑뼈가 있는데 여기랑 좀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절을 세 군데로 보통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관절 하나가 아니고 요 안쪽에 바깥쪽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앞쪽 해서 보통 관절염을 세 군데로 나눠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여기가 같아요. 여기 안쪽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오다리가 있으면서 무릎 안쪽이 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밑에 적혀있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마모와 함께 연골판과 같이 파열이 된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여기 안쪽이다. 안쪽에.
관절염 증상하면 제일 흔한 증상은 아픈 거죠. 왜냐하면 관절염이 실제로 발생해서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때까지 병원에 안 오시고 안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경한데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절염의 그 단계, 정도와 통증은 비례하지 않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관절염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통증이죠. 가끔 뭐 다리가 붓는다, 아프지 않은데 다리가 붓는다에 이제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100명 오면 99명은 아파서 오는 거죠. 아픈 걸 고치려고 오는 거고. 처음 초기 증상은 이제 처음에 계단 내릴 때 아프죠. 그다음에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아프다고 하고, 차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내리려고 하면 아프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릎이 반대쪽보다 이제 좀 붓는다고 얘기하고, 관절염이 이제 좀 점점 심해져가지고 발기가 되면 평지를 걷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하고, 이제 평지하는 게 힘드니까 가다가 쉬어야 다시 또 갈 수 있고, 조금만 물에도 무릎에 물이 차고 붓는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 물 차는 증상 많이 이제 관절염 있으신 분들 겪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관절에 물은 있어요. 모든 관절에,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뭐 손가락 관절,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모든 관절에 다 정상적으로 관절액이 있습니다. 있어야 이제 윤활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삐끄덕 소리가 안 나고 잘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윤활이 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관절을 보호하고 윤활을 해서 잘 이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무릎에도 있는 거예요. 활액막이라는 데서 관절이 정상적으로 생기고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릎에 물 차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관절액이 생기고 흡수되는데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흡수량보다 생성량이 더 많으면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기는 거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염증 반응이 좀 일어나면서 관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연골판 파열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무릎 관절액을 과다하게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거는 무릎에 물이 차는 것 자체의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우리 몸의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스스로 이제 방어 기전으로 물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물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는 보호하기 위한 나의 어떤 정상 기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물이 차는 것 자체는 병이 아니다.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거는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관절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무릎의 정상적인 관절의 상태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실제로 정상 무릎에서는 찔러서 이렇게 물이 나오진 않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맑고 그렇고 만져보면 조금 찐득찐득해요. 찐득하고. 정상 무릎에는 관절액이 미량이 있기 때문에 주사기를 뽑아낼 수는 없고요. 아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관절액이 많아지면 주사기를 뽑아낼 수 있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통풍이나 류마티스나 세균성 관절염 등등이 있으면 이런 색깔이 아니고 탁해요. 약간 누렇고 그런 색깔이 나오면 이거 뭔가 좀 염증성 관절염에 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 많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물을 뽑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무릎이 계속 물이 차는 게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물을 뽑아서 물이 계속 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릎 안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건 결과라고 했잖아요.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에 물이 찬 게 원인이어서 물을 뽑으면 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물이 차 있는 원인 자체가 무릎 안에 관절염이 있어서 차 있는 거니까, 무릎 안에 물을 계속 차는 원인은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물을 뽑는다고 해서 또 그 안에 물이 차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 안에 문제가 없어진다면, 관절염이 없어진다면 물이 안 차게 되는 거죠.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계속 차는 거다. 그래서 무릎 안에 물이 차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절염이 가다 생성되는 거고, 관절염이 가다 생성되는 거는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는 거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따른 결과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찼을 때 꼭 뽑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무릎 찼을 때 뽑는 거는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무릎에 돌이 차 있으면 그 자체로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하시면 뽑는 게 환자의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불편하면 굳이 뽑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사를 이제 맞으신 분들이 이제 좀 있으실 텐데 무릎에 주사 연골주사 같은 거 맞을 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물이 차 있다면 이제 뽑으면서 주사를 넣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뽑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찼을 때 뽑는 게 반드시 좋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반드시 뽑아야 되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안 뽑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불편하면 뽑는 게 좋다. 이제 관절염의 진단은 병원 가서 하게 되는데 그죠? 아픈 거죠. 대신 증상, 뭐 붓고 물을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고 병원에 방문하면 처음 검사는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보통 이걸 보게 돼요. 아까 전에 사진 같은 거 보셨겠지만 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뼈가 있는데 여기 뭔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말 정답이십니다. 연골이 차있기 때문에 연골을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왜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들 이거는 다 달아가지고 연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은 보통 4기로 나누거든요. 하나도 없는 게 이제 0기고 제일 심한 게 이제 4기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가 4기가 되겠고 중간에 이제 1, 2, 3, 4기로 나눠서 이제 0기 1, 2, 3, 4기 4기로 나누고 0기는 아예 없는 거고 1, 2기를 초기 관절염 이렇게 얘기하고 3, 4기는 이제 말기 관절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개는 2기까지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3기부터는 대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기인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안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관절염 1기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아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 관절 간격을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있고 뼈가 더 자랐냐 골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약간 뭔가 뾰족뾰족한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렇게 골극이라고 해요. 골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영어로 하면 버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튀어나온 원래는 이렇게 맨들맨들하잖아요. 모양이 맨들맨들한데 의사들도 관절염이 이제 아리까리 할 때는 요거 이제 뾰족뾰족한 게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뭔가 뾰족뾰족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관절 관계 반응이 애매한 것 같은데 뾰족뾰족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관절염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해보면 누워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서서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서서 찍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병원 가면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잘 없어요. 이게 좀 비싸. 그래서 보통 다 누워서 찍어요. 누워서 찍은 엑스레이는 좀 부정확해요. 보면 같은 사람인데 여기 요 안쪽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안쪽 관절염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 근데 이 사람이랑 요거랑 어때요? 그래서 다르죠? 그죠? 요거보다 여기 확실히 좋죠? 그죠? 요거만 보면 근데 저보고 요거 관절염 평가하라고 하면 1기 정도 줄 것 같아요. 1기. 근데 요거 보면 한 3기 돼요. 3기 정도. 네. 그런데 이게 엑스레이만 다르게 찍었는데 1기가 3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기가 그러니까 나이가 65세가 넘어가고 3기가 되면 나라에서 인공관절 보험을 해주거든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난 너무 아픈데 요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제 당신 아직 인공관절 상태는 아니고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지내세요 라고 계속 국내병원 얘기 들었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 이건데 이제 이거 때문에 내가 이제 몰랐던 거죠. 이제 되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뭔가 국내병원에서 약 먹고 치료했는데 저 아프면 서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관절염이 무릎이 아까 전에 이렇게 동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려서 찍으면
무릎의 이제 관절면이 뒤쪽이 반영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이렇게 서서 찍는 거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 무릎이 요 아래쪽에 닿는 이 위쪽 관절면이 약간 변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도니까 실제로 이제 닿는 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이 닳는 건 신기한 게 가만히 서서 있는 자세에 많이 닳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계단을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린 상태가 충격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닿는 상태로. 그래서 실제로 무릎이 닳는 거는 그러니까 딱 폈을 때 닿는 부위가 닳는 것보다 구부린 상태에서 닿는 부위가 닳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사람인데 그냥 똑바로 서서 찍은 엑스레이고 구부려서 찍은 엑스레이 보면 이건 몇 개 같아요? 그렇지 1기, 2기, 뭐 잘 줘봐야 2기, 1기 이거 얼마예요? 4기잖아요. 그렇지 3, 4기. 그래서 이거 보면 같은 사람인데 그냥 서서 찍은 거랑 구부려서 찍은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관절염 찍을 때, 관절염 진단할 때 엑스레이 찍을 때 가능하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찍으면 뒤쪽의 연골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면 실제로 여기가 제일 먼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좀 약간 큰 병원이나 아니면 관절 전문하는 병원에 이런 데 가면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어요. 관절을 평가할 때. 그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엑스레이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뭐 찍은지 다 아시겠죠? 이거 뭐 찍은 거예요? 이거 다 전체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발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찍으면 뭐가 좋냐면은 이제 오다리냐, X다리냐, 일자다리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다리가 많을까요? X다리가 많을까요? 다들 다섯 개가 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 일자다리가 많을까요? 오다리가 많을까요? 만약에 관절이 없다 쳤을 때 일자야. 아니 오다리가 더 많아요. 오다리가 더 많아. 정상적으로 오다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3도 정도에서 5도 정도까지 오다리가 평균치잖아요. 그래서 내 다리가 발을 모았는데 무릎이 안 모아진다. 정상입니다. 그냥 이상한 건 아니고요. 일자다리가 좀 뽑으긴 하지만 오다리가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다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 중에 90% 이상이 오다리고 10% 미만이 X다리고 X다리가 되면 어디가 닿겠어요? 안쪽에 닿겠어요? 바깥쪽에 닿겠어요? 그렇죠. 오다리는 안쪽에 닿겠어요? 바깥쪽에 닿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중이 이렇게 오니까 그죠? 이렇게 오니까 이쪽을 많이 통과하잖아요. 체중 닿는 선이 여기에 닿는 거죠. 여기가 닿으면 여기가 또 좁아지죠. 안쪽이 좁아지면 오다리가 더 심해지죠. 오다리가 더 심해지면 안쪽이 더 체중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더 닿겠죠. 더 닿으면 또 오다리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점점 왜 나이가 들면서 오다리가 기냐 물어보는 이유가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계속 다리가 안으로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바깥쪽 관절염도 진행을 하면 할수록 X다리가 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건 오다리 근육에 무릎 안쪽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90%가 이제 오다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90%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이 100명 있으면 오다리로 수술한 사람이 한 97명, 56명 이렇게 되는 것 같고 X다리로 수술한 사람은 3, 4명. 그러니까 빈도수가 훨씬 적다. 대부분 오다리다. 관절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주된 증상이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기 관절염이 2기 관절염보다 더 아프냐? 아닙니다. 관절염의 정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관절염이 있는 정도와 통증이 가장 많이 비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체중.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아픈 원인이 거기 다른 관절을 자꾸 써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수가 좀 덜 나가시는 분이랑 근수가 좀 나가시는 분이랑 이렇게 같은
체중을 걸어간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같은 무릎에서 이게 내 체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같은 체중이어도 이 무릎을 서포팅 해주는 뭔가 무언가, 그렇죠? 무언가. 그게 뭐 보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서포팅 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근육입니다. 근육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드셔야 근육이 많이 보존도 되고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무릎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이 많으면 같이 있어도 내 이 서포팅 해주는 이 근육이 거기를 지탱해 주니까 덜 아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아버님들은 사귄데도 안 아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육량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이건 사실 뭐 논문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아버님이 많아요, 어머님이 많아요. 여자들이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관절염 자체가 진행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관절염 그 진행한 다음에 아픈 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 이 근육량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관절염이 이제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원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관절염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살 빼야죠. 그렇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근육 만들어야 되죠. 그죠? 두 개만 잘하면 평생 수술 안 하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뭐 MRI 태어나서 한번 안 찍어보신 분들은 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MRI 한번 찍어보셨겠죠. MRI를 이제 찍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이제 관절염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MRI 한번 찍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MRI 말고 이제 왜 MRI 찍냐, 그럴 때도 나올 텐데, CT는 뼈만 나와요. 뼈. 그러니까 이제 뼈가 잘 부러졌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보여요. CT가. MRI보다 훨씬 정확해요. 뼈가 골절이 있냐 없냐. 근데 여기 보면 요걸 보면 얘 까맣게 뼈거든요. 까맣게 뼈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까맣게 요거. 그러니까 인대, 십자인대, 인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렇게 약간 미분 모양으로 생긴 삼각형. 얘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연골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메니스커스고, 도가니탕 먹으면 이제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연골판이고, 연골판은 이제 무릎에만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다음에 연골은 뭐냐면 까만 거 밑에 더 까만 뼈 있잖아요. 그 바로 안에 있는 여기 약간 회색 같은 거,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게 연골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연골이 잘 있는데 여기는 연골이 가다가 뭔가 없죠. 하얀 거는 관절 얘기고, 여기 관절에 말고 회색. 관절 여기까지 있는데 없죠. 이거는 이제 연골이 없다. 그래서 이제 MRI가 제일 정확해요. 무릎을 살펴볼 수 있는 게. CT는 안 보여. CT는 이거만 보여요. 까만 거만. 까만 거. 엑스레이의 좀 더 이제 확장 버전 생각하시면 되고, 초음파는 밖에서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깨 힘줄 같은 건 잘 보여요. 왜냐면 이게 뼈에 아니라 힘줄이니까 밖에 잘 보여. 이게 뭐 팔꿈치도 잘 보이고 발목도 되게 잘 보이는데, 무릎은 관절염을 알려면 연골이 닿는지 안 닿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골이 닿는지 안 닿는지 알려면 얘가 초음파를 여기다 갖다 대는데 여기 안에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뼈에 가려서 안 보여요. 이제 무릎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오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관절염 때문에 오는 건데 잘 안 보여요. 초음파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초음파가 무릎 관절염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릎 진료할 때는 초음파가 크게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무릎 주변에 힘줄염 같은 게 있거나 하면 초음파가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관절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초음파만 갖고 알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엑스레이 말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MRI 찍을 수밖에 없다. 왜 비싼 MRI 찍게 되느냐? 그래 이제 굉장히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어요.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 이렇게 보여요. 보면 여기도 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연골이랑 인대가 안 보이니까 CT에서는. 그래서 이제 CT는 뼈는 잘 보이지만 인대, 연골, 연골판은 잘 안 보입니다.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조직, 그러니까 뼈 말고 그러니까 인대, 뭐 연골판, 뭐 이런 상태를 보기 되게 좋아요. 건, 힙줄, 뭐 이런 거 보기 굉장히 좋은데, 무릎 관절염은 뼈 아래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병인데, 뼈는 이제 이 초음파가 통과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잘 안 보인다. 최대한 잘 본 거예요. 최대한 보면 옆에서 최대한 눌러서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대퇴골 있고 위쪽 뼈, 아래쪽 뼈 있는데 연골판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여기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이죠. 초음파로는 무게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엑스레이 찍었어. 이래요. MRI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도 돼. 이미 뭐 진단 다 있는 거예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이거 뭐 가끔 뭐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진단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뭐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알겠는데 볼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관절염이 막 요런데 내가 이제 약도 뭐 한 3개월 먹어봤고 물리치료도 매일 갔어. 주사도 내가 한 6개월 맞아봤는데 계속 아프네. 그러면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엑스레이 상태 요런데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그래서 아프니까 MRI를 찍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MRI는 뭐 처음부터 바로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데 이제 MRI는 사실 이제 주저주저하게 된 이유는 결국 가격이죠. 근데 돈이 이제 많이 돈 하는 게 아니니까 1, 2만 원 하는 거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MRI 보통 동네 병원에서 찍으면 보통 40만 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 가서 찍으면 뭐 70만 원에서 90만 원씩 하잖아요. 싼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 약이나 물리치료 같은 건 3개월 보통 가요. 3개월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제 엑스레이에서 별로 안 심한데 통증이 계속 있다. MRI 경우 한번 찍어보는 게 좋다. 생각됩니다. 그럼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 했고 그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보죠. 관절염이 결국 있다. 무릎이 아프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근데 제일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체중 조절하고 두 번째 뭐? 근력 운동. 그렇죠?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 감량하고 피해야 하는 거는 쪼그려 앉는 게 아니에요. 쪼그려 앉는 거. 그다음에 경사진길 내려오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뭐 하기도 힘드시겠지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생각보다 많이 구부리거든요. 보통 무릎을 내려오는데 보통 한 100도, 90도에서 100도 정도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충격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 내려오면 안 좋고 등산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근력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시면 1kg 체중이 늘면 이것까지는 아니고 보통 5kg 정도 는다고 돼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체중을 1kg만 줄이면 무릎에 가해진 하중을 5kg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체중 1kg 되고요. 만약에 내가 체중이 만약에 70kg다. 5kg만 줄이면 무릎 걸어갈 때 내 하중을 20kg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탈백이 너무 어렵지만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외래 진료실 보면 아팠대. 무릎이 아니라 관절염 때문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한 달 정도 누워 있었던 거예요. 체중이 한 15kg 빠졌대. 이렇게 빠졌더니 내 속은 다 뒤집어졌지만 무릎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체중이 빠져서 안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보면 어렵지만 체중이 제일 중요하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뭐냐면 걷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가볍게 뛰는 것까지 괜찮아요. 열심히 뛰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물에서 하는 운동 굉장히 추천합니다. 걸음도 좋고요. 수영도 좋고
실외에서 하는 자전거도 뭐 잘 타면 좋긴 한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정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커브도 돌아야 되고 사람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추천하진 않고 일반적인 관절염이 있을 때 자전거를 추천하는 건 실내 자전거 많이 추천합니다. 많이 뛰어다니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의 운동은 관절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본 게 걷는 거를 얼마나 걸어야 되냐 많이 물어보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안 걷는 거는 사실은 제일 하책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으면 근육이 계속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목발 모임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발만 한 단 정도 해도 허벅지 둘레가 반대쪽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막 줄거든요. 그만큼 이제 걷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통증이 없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 걷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당연히 안 걷는 게 맞지만 통증이 참을만 하고 어느 정도 걸을만 하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그다음에 허벅지 근력을 보면 집에서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앉아서 다리 드는 게 제일 좋아요. 짚고 소파에서 갈 수 있고 다리 드는 거 요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보통 아버님들 이렇게 굉장히 90대 이런 게 아니면 이 운동만 해서 사실 굉장히 운동의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건 뭐냐면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주머니 아니면 그 고무 벨트 의료용으로 운동용으로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용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차가지고 반대쪽에서 누르고 있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면 저항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이 무릎이 여기 허벅지 여기 앞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강하게 하는 건데 여기를 뭔가 불타서 도저히 더 들 수 없을 상태까지 그게 우리가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가급적 100회에서 200회 정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만큼 그냥 들기만 하면 운동 안 돼요. 뭔가 했을 때 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운동을 해줘야 근육이 커져요. 다시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동네에 돌아다니면 그 운동기구 되게 많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뭐 팔로 이렇게 미는 것도 있고 뭐 위로 미는 것도 있고 한데 다리로 이렇게 미는 거 아세요? 그죠? 그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름? 운동기구 이름? 레그 프레스라고 들어보셨나? 레그 프레스. 레그 프레스? 다리 미는 건데 그거 미는 거 이렇게 해보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내 체중만큼 이렇게 미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밀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 허벅지 중에 앞쪽 근육 운동 되는 거거든요. 미는데 중요한 거는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릎 구부리는 각도를 90도 이하로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무릎 앞쪽이 상해요. 오히려 더 아파. 이해가 되죠?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관절염에서 스쿼트 하라 하면 벽 스쿼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20대, 30대 같은 사람들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만. 물론 이렇게 해서 안 아픈 사람은 해도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안 나가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거기서 하면 더 아파요. 그래서 왜 나는 스쿼트 하면서 스쿼트 했는데 왜 무릎 더 아프냐? 너무 많이 굴러서 그래. 우리 앞이 나가요. 자, 다음 가면 이제 관절염 치료 이제 찜질은 도움이 돼요.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압박대 많이 물어보죠, 그죠? 이제 약국에도 많이 팔고. 근데 이제 압박대 참 정답은 없는데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할 때는 왜냐하면 지지해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는데. 너무 이제 오래 하면 이제 오히려 근육이 자라는 걸 방해해요.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비추천하는 게 있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나 할 때 짧게 하는 건 추천. 하지만 오래 하는 거는 근육을 익힐 수
있어서 이제 비추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계획이고, 요거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힘들긴 해요. 뭐 팔긴 팔아요. 실제로 의료기 상처에도 팔고, 이게 뭐 저기 인터넷 같은 데도 팔고,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시는 선생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니까 여기가 약간 벌어진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체중이 들어가게 이제 언로딩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체중 받는 것을 약간 분산시켜서 드라프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효과는 좀 약간 회의적이긴 해. 이제 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해서 생각보다 많이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 하나 하나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거추장스러움에 비해서 어떤 효과는 약간 떨어지지 않는 생각을 해서 뭐 해볼 수도 있지만 예,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생활습관 개선, 운동, 그 다음에 뭐 근력 운동, 체중 조절 같은 걸로 이제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이제 해야죠.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수술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약 먹는다, 정형외과 약 먹는다고 하면 대부분 이거예요. 이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뭐 소염제라고 많이 얘기하죠. 소염 진통제라고 이야기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많고 이게 관절염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무릎 아플 때도 쓰고, 뭐 허리 아플 때도 쓰고, 에소필라티스 때도 쓰고, 감기 걸려 목 아플 때도 쓸 수 있고, 머리 아플 때도 쓰고. 근데 뭐 배 아플 때 빼고는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실제로 관절염 사기인데 수술 안 하고 약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기 관절염 10명 있으면은 약만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을 먹는 걸 싫어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도 지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제 이건 이름 자체가 비스테로이드성이죠. 스테로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오래 먹었을 때 그 위험성이 스테로이드만큼 크지는 않아요. 종류 엄청 많습니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염제 드신다고 하면 이거 말고도 수백 종류 있거든요. 수백 종류 중에 하나를 드시고 있는 거다. 정형외과가 독하다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약이 이거예요. 소염제를 먹으면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소염 역할을 하는 게 관절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를 얘가 막아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로 위에서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를 방해해요. 근데 우리 약을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가는데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성의 pH 7 얘기하는데, 위는 위 pH가 2예요. 2.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근데 그 위는 평소에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항상 해줘야 되잖아요. 사안이 항상 있어요. 그죠?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항상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소염제가 위를 보호하는 친구를 못 만들게 하니까 속이 쓰린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염제를 먹었는데 보호를 해주는 애가 없어져서 공격을 받는데 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통제를 먹었으니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 진통 효과가 없으면은 속이 쓰린 걸 느껴야 되는데, 이 속이 쓰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진통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오래 먹으면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 먹고 속 쓰리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얘기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10명 약 먹으면 한 6명, 7명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보통 2~3명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약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면 이제 말씀하시기 좋다. 왜냐면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염제의 역할, 이제 원래 소염 효과가 있고 위 보호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위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속이 쓰리거나 위궤양이 있다고 하면 약을 못 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 아까 세레브렉스 같은 약은 이제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하게 어떤 약이냐면은 소염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위에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소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위에 적은 소염제를 쓰면서 이런 거 위 보호 약물을 같이 쓰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은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항상 큰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약 쓸 때 보통 피 검사를 자주 하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도 많잖아요, 그렇죠? 당뇨가 있거나 하면 신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간혹 약간 그 속쓰린 사람은 좀 흔하잖아요. 10명 중에 3명, 4명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흔하진 않지만 가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 검사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하다. 홍파 수치를 봐야 된다. 왜냐면 혹시나 홍파 수치가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간 기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술을 한 객장씩 먹어도 안 취한 사람이 있고, 그죠?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매한가지로 이 콩팥의 소염제 역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염제를 때려 넣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소염제를 미량만 써도 콩팥에 영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안 쓰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오래 먹게 된 경우에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 비검사를. 그래서 이제 소염제 이제 안 좋은 거 2가지 이제 속쓰리는 거, 그다음에 콩팥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새 이거 많이 쓰는데 이제 항우울제로 나오는 약인데 이게 관절염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평소 관절염을 이것저것 약을 썼는데도 계속 아프면 왜냐면 생각해보면 통증은 무릎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머리가 느끼는 거니까 머리에서 통증을 커트라인 해버리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용량이 이제 항우울제로 돼 있는데 어쨌든 시발탄 그 약을 쓰면은 이제 생각보다 통증이 굉장히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험이 돼요. 그 퇴행성 관절염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보험가로 넣을 수 있다. 근데 이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한국 우울증에 쓰는 용량보다는 낮다. 용량이.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다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타이레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약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쉽게 구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약을 실제로 저희가 교과서에 보면 처음에 관절염 1차 치료, 그러니까 처음 치료로 아세트아미노펜은 권장되고 있어요.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그만큼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관절염에 드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릎이 아프다, 병원을 가기 싫다, 그럼 처음에 뭘 써볼 수 있냐? 괜찮아요. 타이레놀 사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아까 그 소염제랑은 기전이 조금 다르고 소염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덕분에 소염제보다는 소염 덜 걸로 돼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아예 안 씁니다고 돼 있는데 이상하게 타이레놀을 먹어도 속쓰리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고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이제 간독성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간독성이 있으면 이거 못 쓰고 아까 그 소염제 쓰게 되는 거고. 근데 타이레놀을 드실 때는 타이레놀을 먹고 술 먹는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타이레놀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썼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동네 병원 다닌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도 엄청 먹고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시골에 할머니들 보면 얼굴 띵띵 부어있고 막 달처럼 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 먹어서 그런 건데 요새는 잘 안 합니다. 그 먹는 스테로이드 잘 처방 안 하고요. 이제 오랫동안 처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좀 싫어해요. 이거를. 근데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고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역증상 관절염이 자꾸 잘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것은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 달 이내, 뭐 몇 주 이내로 사용하는 거는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특히 이제 뭐 다른 과 선생님들 모르겠지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썼으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음속에. 근데 하지만 썼으면 쓸 때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적절하게 짧게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거부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무릎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고 하면 주사 맞죠? 얘기하면 보통 거의 열의 9은 연골주사 맞는 거예요. 연골주사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히알루론산을 만든 거고, 이제 히알루론산은 정상적으로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고, 특히 이제 연골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골주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연골주사를 맞으면 그러면 과연 관절염이 안 생기나요? 그건 아니에요. 관절염의 진행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골주사는 통증을 덜하게 하는 거다. 관절 처음에는 혹시 이제 동일한 성분을 맞으니까 연골이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했지만 이거는 별로 효과는 없고 메인 효과는 통증 경감면에 효과가 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인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해줘요. 이제 보습제 같은 거, 인공동물 같은 걸 많이 쓸 수 있죠. 관절 안에 넣으면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얘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관절의 윤활이 잘 되겠죠. 뭔가 부드러움을 많이 느껴지고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무릎에 넣게 되면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서 통증이 덜할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먹는 용도도 있고 화장품, 안약, 필러, 성형물, 보형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연골주사 맞으면 안 좋나요? 없어요. 연골주사는 매일 맞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소염제나 뭐 그런 것들은 뭔가 독성이 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연골주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한이 실제로 있는 거는 이제 이거죠. 이제 보험이 있어요. 보면 이제 예전에 맨 처음에는 이제 5회 제형이었거든요. 이게 한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한 20년 전 그때 5회 제형이었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제 3회 제형이 나와서 아직도 대부분 병원은 3회 제형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10년 전부터 1회 제형이 나왔어요. 한 번 맞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실제로 대학병원 가면 다 이거 맞을 거예요. 동네 병원 가면 다 이거 맞을 거예요. 상업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한 번 맞는 거랑 2번 맞는 거랑 효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3번 맞으실 필요 없다. 왜 6개월에 한 번 맞냐? 왜 6개월에 3번 맞냐? 나라에서 보험이 그래요. 더 이상 넣으면 보험이 안 돼. 근데 보험이랑 보험 안 되는 거랑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긴 해요. 2만 원이니까 차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6개월이 안 됐는데 무릎이 아파서 연골주사 더 맞고 싶다 하면 돈 2만 원 더 내고 맞으면 돼요. 뭐 크게 이제 더 맞는다고 해서 나쁜 게 없다.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된 주사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연골주사, 두 번째는 요거 PM 주사, 뭐 DNA 주사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2021년부터 건강보험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6개월에 5회까지 도움돼요. 효과는 이제 비슷해요. 얘가 승인받을 때 연골주사와 비슷한 원리가 있어서 효과가 얘랑 비슷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주사와 효과가 비슷하다. 같은 날만 안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연골주사를 3번 맞기로 해서 오늘 맞았어요. 연골주사 맞고 내일 이 PM주사 맞는 거 돼요. 같은 날만 안 맞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무릎이 더 좋아지고 싶어서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6개월 5회까지 보험되기 때문에 5회씩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무릎 아파서 왔을 때 이거 한 대 맞으면 100명 중에 99명은 안 아파져요.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질환에서 쓰고 있는데 안전의 주사는 실제로 전신적 부작용이 많지 않아요. 먹는 거 보여요, 비해서. 하지만 남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칙이 있는 건 대부분 한 번 맞으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은 안 맞는 게 좋다.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는 건데 이제 요새는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거 뼈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뼈 삼는 거 아니냐,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적절한 사용은 괜찮습니다. 이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함량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너무 정말 너무 아프면 3번까지는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도 많고 팔도 많은 줄기세포. 이제 볼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이제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용충구를 뽑아서 관절량에 묻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는 연골주사랑 유사해요. 연골주사랑.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게 비급여, 병원마다 가격을 알아서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싼 데는 200~300만 원부터 해서 비싼 데는 1~2천만 원씩 할 거예요. 근데 효과 자체는 통증 조절 효과는 있지만 연골주사보다는 무원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맞으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거는 선택해서 맞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수 처치 과정이 좀 아플 수 있어서 무슨 마취하고 조치하게 된다. 그다음에 수술은 언제 하게 되냐?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 적절하게, 약을 먹다 이게 아니라 약물 치료도 꾸준히 주사도 맞아봤고 생활습관에서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의 차도가 없고 엑스레이나 MRI 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이 있고 그 이유가 통증이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설명이 되면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주사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발효하기 좀 아깝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술은 이제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환자의 나이와 상태와 수술 이후의 기대 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내시경 수술, 또 레이저 수술 이렇게 많이 해요. 보통 이제 관절 정밀병원 가면 수술 많이 하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레이저 수술 하세요, 레이저 시술하세요 이렇게 해요. 시술하세요. 근데 시술은 수술이에요. 어차피 마취하고 하는 거예요. 구멍내는 거. 근데 폐에서 관절염이 있는데 내시경 수술 다듬기만 하는 거는 당장은 좋아요. 오늘 좋아. 오늘 이제 내가 하려고 아팠어. 오늘 내시경 레이저로 시술을 했어. 한 수가 괜찮은데 2달 지나면 똑같아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안 해요. 저희 안 하고 이제 점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추세로 간다. 과도하게 이거를 추천하는 병원이 꽤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너무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면 다시 한번 진료를 보는 것도 다른 진료 보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연골판이 찢어진 거라고 들었다. 꼭 시술하는데 꼭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릎이 이제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는 증상이 있으면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충분하게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아프면 3개월, 6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면 그때 하는 거지. 아니면 무릎이 안 구부러지거나 안 펴지면 그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수술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병원 갔는데 MRI 찍었는데 연골판 찢어졌는데요. 수술하세요. 그러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전혀 수술은 꼭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은 이제 이렇게 연골 재생 같은 거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이제 너무 든 상태에서 안 하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목발을 너무 오래 사용을 해야 돼서 안 하기 추천하진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70대 중반을 좀 많이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60대 이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요새 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오다리 교정 수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측 관절염이 있으면서 오다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 뼈를 쳐서 벌려주면 다리가 펴집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술이죠. 근데 이거는 관절염이 너무 심할 때 하는 건 아니고 대행성 관절염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분들 관절염이 1기에서 3기 정도인데 무릎 통증이 이제 아주 심하지 않지만 적당히 있고 근데 내가 나중에 이공한테 나이 들어서 하기 싫고 다리 모양 변한 것도 좀 싫어서 이것도 좀
교정하고 싶고 이럴 때 많이 해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60대 초반까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늘어가지고 70대까지도 많이 하고, 70대 이상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근데 70대 이상에서 남자분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인공관절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다리가 5도 이상이 아니면 못해요. 근데 오다리가 안심하다, 그냥 못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엑스 다리는 아예 해당이 안 되겠죠. 체중받는 선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바깥쪽 관절염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다리를 교정해주는 것은 목적은 인공관절 수술의 시기를 늦춰주거나 아예 안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없을 때, 이거 막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작하게 게 15년치 안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공관절 하기 전에 마땅히 수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쁘다 그러면 특별히 방법이 없이 그냥 쓰지 마세요, 주사 맞으세요, 이런 거 말하는데, 오다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0년 정도 쓴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10년 내에 인공관절로 수술하게 되는 비율은 20%, 80%는 10년 이상 추가적인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얘기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치환 수술. 아예 무릎에 달아져 있는 연골을 다 깎아내고 나서 인공 금속을 집어넣는 수술을 하는 건데, 이런 수술도 있어요. 이런 데가 말짱하면 한쪽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안쪽 관절이 많다 그랬죠. 바깥쪽이 멀쩡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바깥쪽 말짱하고 무릎 안쪽 말짱하면 안쪽만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공관절 반치환 수술이에요. 반치환 수술. 무릎 관절 중에 다른 부분만 교체해 주는 거고, 보험은 55세 이상 상위 관절염, 60세 이상 상위 관절염인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인대가 다 괜찮아야 되고, 다른 쪽 연골이 괜찮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하는 게 조금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대를 내 걸 쓰고 바깥쪽 걸 내 걸 쓰고 앞쪽을 내 걸 쓰면서 다른 부분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능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근데 나이가 75세, 70세 넘어서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걸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못할 가능성보다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더 상위에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절 때문에 인공관절 한다고 하면 전치환 수술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이걸 하게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전치환 수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인공관절 수명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보통 10명 중에 8명은 20년 이상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새 인공관절 수명 얘기하면 되게 한 20년 쓴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명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차를 택시를 오래 쓸까요? 아니면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걸 오래 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라고. 우리가 이제 80살에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그럼 80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100세까지 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생각해보면 활동이, 그러니까 80에서 100세 가는 동안에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다치거나 해가지고 40살에 인공관절을 했어요. 그럼 60살까지 쓸 수 있는 확률이 80살에서 100살까지 쓸 확률보다 더 낮겠죠. 그죠? 왜냐하면 활동이 40대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2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70대 이상에서 수술하면 거의 재수술 없이 쓴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받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무릎이 아프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염 때문에 아픈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관절염이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MRI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서 관절염 진단받으면 생활습관 개선하자. 제일 중요한 건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적절한 약물이나 무슨 치료 먼저 시행하는 게 좋고요. 약이나 조절 안 되면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